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울랄라랩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랄라랩의 송준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울랄라랩이 주최 주관하고 이노비즈 협회가 후원하는 미래지능형 공장의 핵심과 구축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서 이노비즈 협회의 박현길 부장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박현길 부장입니다. 이노비즈 협회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이제 아이콘이라고 개방의 혁신 네트워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방 혁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시작 전에 소개를 하시고 여러분도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목적은 그 기업 간의 기술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혼자서 예를 들어서 울랄랩에서 A부터 Z까지 다 하면 좋은데 A부터 Z까지 다 못하니까 A는 울랄랄에 B는 뭐사 뭐 C는 어디사 뭐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소개하면서 기업 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로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사업에서 제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네트워킹을 계속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킹에 모여서 그 과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신 분이 주변에 괜찮은 기업이 있는데 R&D 사업을 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제가 중기부를 추천하면 그 회사에 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제를 추천도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라라랩하고 모사하고 뭐 다른 기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모아가지고 과제 기획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스마트 제조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그 정책화 시켜가지고 중기부나 산업부나 가계부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들 꼭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산업에 스마트 제조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로 작년에 했던 그런 사례를 좀 보면은 보시면 이 네트워크 모여서 이제 중소기업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기업 분도 오시고 했는데 그때 중소기업이 솔루션을 소개했더니 괜찮은 솔루션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그 솔루션 그 플랫폼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 중소기업이 만나셔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사업하고 이 사업 우리 같이 해서 R&D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R&D를 만들어서 사업을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과 글로벌 대기업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만나서 협업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좀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5G 공장 같이 구축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R&D 사업이 우리끼리 모여서 정부 R&D 제안해가지고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되게 소개 만나는데 그게 되게 힘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쉽게 되시는 분은 있지만 그래서 이 모임 오시면 이렇게 기업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이거 있으니까 서로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거기 설문지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참여 신청하시면 참여자의 혜택을 보시면 그 우수 기업의 중소기업 자기가 아시는 기업이 있는데 괜찮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중기부 사업 참여할 때 가점을 좀 주고 있어요. 아니면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참여 자격을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참여할수록 제한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특히 이제 중기부에서 온 네트워크형 R&BD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그 기획할 수 있는 기획비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해서 추천하는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거 세미나 이렇게 참여도 할 수 있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회사 좀 기술 좀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다. 그런 거 소개 좀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뭐 적게는 3, 40명 오시고요. 많게는 온라인까지 하시면 한 200명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전시회는 저희 참여를 않지만 스마트 공장 전시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데 그 전시회를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스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부스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네트워킹 여기 설문지에서 주시면 되고요. 뭐 저한테 연락을 해서나 전화나 주셔도 되고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 예정으로 잡고 있는 건 이제 5월 달에 로봇 관련 기업 현장 방문해서 그 세미나를 좀 진행할 거고요. 6월 달에는 R&D 과제 앞에 말한 협업 R&D 과제 참여 기업들 모집을 할 거고 6월 달 세미나 할 거고 7, 8월 달 교육을 할 거고 8월 달에 과제 추천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산업부 과제 디지털 연대 협력 R&D 사업이 있어요. 그 같이 사슬상에 있는 기업들 간에 연계해서 과제 기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 저희 협회가 좀 해서 오시는 분들 좀 수당도 드리면서 과제 기획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자부의 사업을 좀 제안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하나 기획해가지고 올해 사업 산자부에서 다음 주에 PT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것도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G 관련된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간단히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에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면 전화 하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형길 부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노비즈협회 아이콘 사업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시작할 텐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총 4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세션당 20분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럼 본격적인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입니다. 울랄라랩의 강학주 대표님께서 울랄라랩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술과 미래지능형 공장 RMS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학주 대표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울랄라랩의 강학주입니다. 저희 울랄라랩은 이 컨퍼런스를 지금 회사는 지금 11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컨퍼런스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거는 지금 8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1년도부터 계속 요 관련 11년도부터 계속 이런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왔는데 매년 저희가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들에서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트렌드고 그걸 공장에 적용을 해봤더니 어떤 경험들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을 사스로 구축을 할 때, 사스로 구축하고 난 다음에 공장에 적용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저희 경험을 공유를 했었고요. 오늘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는 RMS라는 또 새로운 어떤 키워드이기도 한데 실제 이 RMS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7, 8년 전부터 계속 R&D를 해오던 국제적으로 R&D를 해오던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RMS라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이 RMS가 무엇이고 저희가 이 RMS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RMS를 구축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키워드가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회사를 그래도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뒤에 있는 중요한 내용만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는 이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공장 또는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꼭 공장뿐만 아니라 뭐 팜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유전 관련 쪽 프로젝트인데 뭐 그런 산업 쪽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용시키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가장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반법론들을 R&D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지금 저희 회사에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들은 한 120여 개 정도의 공장이 저희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랑스럽게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데이터가 갑자기 많이 쌓이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운영을 해서 지금 하루에 약간 1조 1천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계속 처리 분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뭐 시상 받았다, 상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저희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영역이죠. 데이터 수집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처리 영역,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고요.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수집 영역과 제일 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지금 이제 저희 회사의 스팍이라는 협력사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수집 영역에 저희 디바이스도 있지만 이제 협력사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뭐 MES나 ERP 이런 것 부분인데 이쪽도 저희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것보다 주로 저희 파트너사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는 데이터 뱅크,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한쪽에 모으고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드리고 그 룰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API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우리 협력사들하고 뭉쳐가지고 이런 솔루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요게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화면들인데요. 보통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짧게는 2주 정도에서 많게는 한 6주 정도의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가 항상 할 때마다 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RMS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크게 두 축이 있어요. DMS라는 거와 FMS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거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듣고 RMS로 넘어가기로 하시죠. 일단 DMS라는 것은 생산 라인 자체를 D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DMS를 처음 만들어낸 회사는 포드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만들어낸 단어에서 매니팩처링 시스템, 그러니까 생산 체계, 생산 시스템 이런 개념을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나간 것을 생산 라인이라고 하고 생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여기에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이제 DMS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보통 DMS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 뭐 이런 것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 1세기 동안 100년 가까이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었고 대량 생산에 아주 탁월한 그런 성능을 발휘했던 시스템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갈수록 그런 대량 생산이라는 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생산 라인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들, 문제들을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전의 대량 생산에서 개인화 시대 또는 개인 맞춤 시대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제 큰 트렌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실험들은 벌써 이제 1900 말때 90년도 말 때부터 벌써 이런 트렌드의 준비는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커스텀 프로덕트라고 그래가지고 제품 자체를 주문자가 주문을 하면서 맞춤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와이셔츠를 저도 이제 와이셔츠를 이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원하는 이런 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이거는 자동차 유명 자동차 회사인데 이제 자동차에 이전에는 컬러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핸들 모양이나 기타의 여러 가지 이제 구동적 요건까지도 이제 커스텀이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시대, 이런 변화, 이런 고객의 니즈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뭐 제품 산업의 하나의 그냥 일종의 트렌드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가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내 이니셜이 들어가거나 내 손에 잡기 좋은 볼펜 이런 것들의 고객들이 원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산업이 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산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DMS를 가지고 구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장에서 A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라인을 이 모델을 바꾸게 되면 이 라인 구성을 바꿔야 되거나 내지는 개선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한 회사가 여러 개 모델 또는 여러 개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게 지금 현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연구에서 시작이 됐던 게 원래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였죠.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이게 2011년도에 창업을 할 때 2009년도에 이제 우연찮게 독일에 가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휴대폰을 꺼놓는 거를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우연찮게 독일 가가지고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인더스트리얼 4.0의 핵심 목표는 이게 이 키워드입니다. 다품종 생산. 그리고 이 다품종 생산을 일반 공장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 다품종 유연 생산을 하기 위해서 IoT나 CPS나 플랫폼, 특히 생산 시스템의 이제 고도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일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매뉴팩처링 시스템, 미래형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는 요 큰 축으로 5가닥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생산 품질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는 기획에서부터 물류까지 관리하는 것. 지금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생산 품질이 굉장히 혁신이 되고 있고 이게 물류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형태로 갖춰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넘어서서 고객 발굴, 수요 예측에서부터 고객의 평가까지 다 아우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을 이제 미래형 공장으로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보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보면 큰 스마트 공장의 반향의 큰 축이 가운데 있는 룰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키가 고객 맞춤형 유연 생산 체계라는 것을 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MS보다 더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요 생산 시스템의 매뉴팩처링 시스템의 핵심인 거고요. 실제 우리는 이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아까 경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팩처링 시스템이라는 관점을 접근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더라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DMS를 원류가 됐던 포드 자동차가 생산 라인 시스템이라는 이제 체인이라는 방식의 그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우리 현대사회에 왔을 때는 뭐 잘 많이 들어보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토요타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식스시그마나 린, 그 다음에 그 식스시그마나 린을 공부를 할 때는 꼭 GC라는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혁신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DMS에서 빨리 이제 원료로 빨리 발전이 된 것 중에 하나가 FM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FMS라는 것은 유연 생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이 원료는 벌써
벌써 7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 처음에 영국에서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됐고 이 그 FMS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전 세계 300개여 개의 공장들이 요 FMS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그 당시에 특허가 나왔을 때 FMS라는 개념은 NC 기반의 라인들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이 NC가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CNC로 바뀌고 CNC로 바뀌고 난 뒤에 설계된 도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FMS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요 CNC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어떤 특정의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면 이 CNC를 주축으로 라인 구성을 바꾸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FMS의 첫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CNC를 여러 대 두고 또 다른 공정을 병합적으로 두고 난 뒤에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면 그 모델을 NC1, NC2를 모델 1로 만들고 NC2, NC3, NC4를 모델 2로 만들면 여러 개 모델들을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컨베어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방식들이 FMS의 방식들이 한 가지 문제점들을 가집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냐면 FMS는 CNC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설비 지작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비에 대한 많은 투자들이 필요한 그런 룰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설비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유연 생산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연구를 하던 해오던 것 중에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제조 시스템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가능성을 열고 난 다음에 이제 RMS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 이제 미래형 공장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CNC 중심의 FMS를 모든 생산 라인의 설비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라인을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RMS의 제일 큰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FMS 그러면 뭐 이런 공정들을 구성을 하고 공장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공정계를 여러 개 한 공장에서 구성을 해놨다라고 해도 어떤 모델이 나오고 났을 때 과연 복수 1번 공정에서 이 모델을 만들 때 효율적인가? 쉽게 말하면 로드 타임이 줄어들고 생산 비용이 낮춰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분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화,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화,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라인 설계, 요걸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요 투입이 되는 요 어려움들을 쉽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라인을 매번 구성을 하는 것을 한번 열심히 돌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CPS라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메타 제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라인을 사이버에 옮겨놓고 이것을 돌려보자. 돌려보고 요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이쪽에 반영을 시키자. 이런 게 이제 CPS의 중심인데 이 CPS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영화 속에 보면 뭐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이래갖고 10,000분의 1을 봤다라는 것처럼 계속 공장의 사이버로 돌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룰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공장에 세팅을 하자라는 것이 RMS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MS와 RM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RMS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크게 7가지 정도의 룰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주문이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이 주문이 들어온 것을 어떤 시뮬레이션 한 것들 중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의사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현장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요 1번에서 6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데이터 뱅크라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 데이터 레이크에 의해서 7번의 데이터 레이크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 된 것들이 4번에서 적절하게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다시 적용하고 이런 룰들을 정하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겁니다. 뒤에 가면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요 포인트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이 포인트가 새로운 생산물인 거거든요. 모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와서 이 모델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 1번 라인으로 흐르면 돼, 2번 라인으로 흐르면 돼 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1번 라인에 작업자가 5명이 있다 그러면 이 작업의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1번 사람과 4번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 제품이 들어온 주문은 1번 라인에 1번과 4번 작업자가 주축으로 작업을 해라라고 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정 과정까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주문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게 RMS의 이제 목표이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MS의 핵심은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모델을 얼마나 쉽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 작업을 최적화시키고, 그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라는 이 세 꼭지가 RMS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있어 왔던 DML이나 FMS들과 전혀 다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또 다른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런 룰을 가지고 몇 가지의 약간의 페인 포인트만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공장을 혁신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들어가고 신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시키고 설계를 할 거냐라는 고민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걸 융복화발 시키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 작업들이 뭐 저희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 이제 스팍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지금 스팍은 23개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이든 아니면 이제 어떤 형태든. 근데 이게 단위 솔루션으로서 이렇게 판매도 물론 각 회사들이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RMS든 내지는 뭐 FMS든 어떤 큰 목표를 두고 이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혁신을 시켜주는데, 각각의 파트별, 협력사의 파트별이 잘하는 점들을 가져와서 융합을 시킬 때 가장 단기간 내에, 저희가 프로젝트가 보통 길면 짧으면 3개월에서 보통 5개월 안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거든요. 공장 구축 설비 안에 다 구축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테스트까지 하면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제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축을 시키고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협력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소개를 마쳤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저희 카톡이나 저희 메신저 또는 이제 유튜브 이런 데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학주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제조업의 기술 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주제로 울랄라랩의 이상훈 부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부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랄라랩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기서 사회도 보고 발표도 하고 복지부 장구치고 다 했는데, 저희 새로 아나운서 경험이 있는 저희 또 사회자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20분이 상당히 짧네요. 저는 사실 오늘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유튜브랑 동영상 생중계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컨퍼런스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는 저희가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보시고,
2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만 딱 전달을 몇 가지만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기술 사업화가 돼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화 되는지를 사례를 한 3-4가지 정도를 들어서 간략하게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들은 참고하시라고 자료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제조업이랑 기술 사업화,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거나, 혹은 돈을 아껴서 돈을 남겨서 벌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라는 키워드예요. 데이터라는 키워드인데 다들 많이 아시겠죠. 데이터라는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사실 오늘 여기 이 전시회 자체가 오토메이션 월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이 나온 지는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데이터냐? 스마트 팩토리인데 왜 데이터지? 연결 부분이 잘 안 놓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 팩토리다 하면은 FA 중심, 자동화 중심이었죠. 팩토리 오토메이션 중심이었는데, 불과 2-3년 전부터 어떻게 변했냐면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DT 중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이클들을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그걸 정확하게, 혹은 그러니까 트렌드를 밝히거나 품질을 아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게 돼서 더 데이터가 더 많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뒷단에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드릴 거냐면,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을 또 한번 드릴 텐데, 데이터 레이크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이 단위 설비에서 로봇을 꾸미시고 자동화를 꾸미시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백단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오만 잡동사니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를 한 군데 몰아넣고요. 모읍니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꺼내서 내가 이거를 품질에 사용하느냐,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느냐, 혹은 내가 이거 마케팅하는 데 사용하느냐, 이렇게 효율적으로 꺼냈을 수 있는 그 룰을 만드는 게 데이터 레이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가 데이터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제조업에서 국한될게요. 사업화를 제가 제조업을 벗어나면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제조업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사업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술 사업화 사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몇 가지, 한 3개 정도의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로 넘어가고, 기업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제일 높았던 게 뭐 코카콜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데이터를 표방하는 기업들로 다 바꿔졌어요. 소위 말하는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로 다 바뀌어졌어요. 넘어가기로 하고, 산업 얘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데이터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동안에는 각각 다른 분야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게 중간에 IT라는 기술이 들어오고 데이터를 모아줄 수 있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하나도 연관이 없는 그 분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학을 하면서도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면서도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들이 막 다 융합돼 버렸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게 만들었던 거는 IT 기술이고,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를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긴 제가 뒤로 좀 넘길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 사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그 실제 사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까지만 해도 FA라고 했죠. FA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도 했었고, 혹자는 또 요즘에는 정부 지원 사업 찾아가 보면은 얼마 정부 지원해 줄 거야, 정부 지원 해주면 할게,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1차 기초 단계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MES 전산화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이제 부딪히는 거는 니네 사기꾼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스마트 팩토리는 얘기를 안 하고요, 공장 진흥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장표가 아니라, 저희가 하는 방법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데이터란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 이제 페인 포인트란 얘기를 두 번째로 많이 드릴 겁니다. 지능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장이든 어떤 공정이든 간에 가장 문제되는 지점을부터 접근을 해서 그 지점을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정부 사업 지원도 많이 줄긴 했는데 저희 참여가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단계를 먼저 하고 전산을 깔고 고속도로를 깔고 그 위에 뭘 얹히고 고도화로 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하기가 더 벅차고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독일식 방법을 채택을 해서 저희 사례들이 다 그런 사례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여쭤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작게 시작해서 POC를 시작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좀 넘어가기도 하고 데이터 레이크에 연관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페인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례를 몇 개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오늘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자료를 드릴 테지만 저희가 그 지능형 공장이나 아니면 공장뿐만 아니라 레저 산업도 있고요. 혹은 에너지 사업도 있고요. 유전 사업도 있고 뭐 자원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진행했던 게 아니라 데이터 라이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각각의 도메인을 다 섭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제조업에서 기술 사업하라는 얘기인데 나왔네요.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냉장고는 공짜로 준대요.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신기하죠? 왜 가능하게 됐을까요? 데이터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는 냉장고를 만든다거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공짜로 주고 구독형이죠. 그리고 나머지 뭐 횟수, 사용자 구매 이력 등 뭐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가지고 차질해서 돈을 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오셨을 텐데 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앞으로 갈 방향, 아까 말씀드린 FA에서 DT로 전환하는 방향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많이 진해질 거고요. 제가 사례를 몇 개 들어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부분을 시작해서 확대해가는 방법의 저희 접근론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인 포인트로 접근해서 어떻게 그 기술 사업화를 했냐라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또 간략하게 또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저희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제조업에 대한 열망이 많아요. 뭐 게임 산업이라던가 뭐 모바일로 하는 B2C 사업의 데이터 사업은 뭐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할 수가 없겠죠. 엄청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조업에 대한 제조 데이터는 그 폐쇄성들 때문에 자산이라는 것, 폐쇄성 때문에 한 98%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존, 뭐 네이버, 뭐 혹은 KT 다 이쪽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끄집어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들인데 아까 저희 대표님이 이제 FMS로 RMS라고 해가지고 사례는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건너뛰기로 하고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에너지 쪽 그리고 탄소 쪽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동안에 저희 산업이 장치 산업이 많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산업들이 많았어요. 장치가 오래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도 없고 한 가지 사례였는데 이거는 뭐였냐면은 큰 공장입니다. 컴프레셔를 운영하는 공장 그리고 블로우 설비를 운영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전기료가 거의 뭐 1년에 15억씩 나오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장비는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제 연결을 했죠. 페인 포인트가 뭡니까 물어보더니 우리는 전기세 때문에 고통받아. 전기세 10%만 아껴주면 정말 좋겠어. 뭐 스마트 공장 이런 거 고려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전기료 10% 아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몇 가지 좀 꽂아가지고 데이터 좀 뽑아볼게요. 어떤 요건사항이 있겠는지 뽑아볼게요. 그래서 뽑아봤더니 눈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런 눈으로 안 보여줬죠. 전기 데이터만을 뽑아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한 하루 이틀 만에 뽑아봤더니 설비가 이런 전기가 나올 때는 정지 상태였고요. 저런 전기 데이터가 나올 때는 가동 상태였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던 대기 상태의 그런 트렌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아시더라고. 저희가 얘기도 안 해드렸어요. 바로 그 담당자분이 이 대기 상태 아끼면은 전기료 아끼겠네요. 그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대기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둘이서 뭘 해야 될까요? 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붙었어요. 여기 그러면 뭐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 혹은 뭐 모바일 안내 시스템, 뭐 제어 시스템 이게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기술 사업화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시키지만 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한번 보여준 걸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성과 지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지능형 공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먼저 깔 게 아니라 페인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는 게 가장 핵심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그 뒤에 밑거름은 이제 데이터가 핵심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눈에 보여줬으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가 됐고요. 이거는 뭐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이제 전기료만 아끼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설비가 꺼졌나 안 꺼졌나, 고장이 미리 났나 안 났나 이런 예지 보전까지 점점 좀 사업화를 해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OI는 연간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전기세를 아끼는 그런 ROI가 나온 사례입니다. 요거는 다운타임 코스트인데요. 요즘에 코로나라고 물류 막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물류 막 돌아다니는데 물류센터에서 조그마한 소형 모터가 하나 고장나는 바람에 30분을 세웠는데 수익이 2억씩 막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공장 물류에 대한 나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제발 그 컨베이어 벨트 그 모터 하나만 고장나는 것만 좀 미리만 알아도 내가 30분 동안 2억씩 아낀다. 1년에 한 번씩은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거를 이제 페인 포인트를 똑같이 접근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모터를 지금 그냥 갈아치우거든요. 고장 날까봐. 쌩쌩한 모터를. 그거를 좀 미리 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접근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전류랑 진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보고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도가 한 95%까지 올라가서 이제 적용한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원가 절감에 한 연간 5억 원 정도 아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FMS는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돈을 얼마나 지금 아꼈나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는 저희 대표님은 이제 FMS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얘네도 페인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모델이 바뀌면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라인을 깔아놓으면 이 라인에는 A 모델만 만들고 B라인은 예를 들면 3번 모델만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에 물량이 물리면 요거 밑에 라인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인을 또 개비하는데 모델이 바뀌면 개비하는데 돈이 또 엄청 들고요. 그거를 말씀드린 대로 모듈화를 해가지고 플렉시블하게 바꿀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요. 불량률이 많이 줄었고 거의 46억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그렇게 ROE를 뽑아낸 사례입니다. 5분 남았는데 마지막 사례 얘기를 해드리고 잠깐만요. 유전 사례가 없네요. 유전 사례를 제가 뺐나 보구나. 저희 시크릿이긴 한데 유전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생소하게도 미국에 유전에 또 합니다. 이거는 여기는 페인 포인트 뭐였냐면 그 유전에 그 연유 뽑아내는 기계 아시죠? TV에 많이 보셨죠? 미국에만 북미만 한 120만 개 정도가 있어요. 여기 요 뽑아내는 게 요즘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재미가 좋은데 요 뽑아내는 게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텍사스에만 한 30만 개 정도 있거든요. 트럭 운전사가 돕니다. 시간당 400불을 줘요. 돈이 돌아다니는데 체크하는데 요 유전 가가지고 고장나는지 안 가는지 체크를 하고 떠납니다. 한 바퀴 도는데 2박 3일 걸리거든요. 내가 만약에 요 유전 갔다가 이게 떠나는 순간 고장나잖아요. 이틀 동안 안 돌아가요. 그럼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수익성이 떨어지는 유전들 때문에 30%가 문을 닫고 있어요. 유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수익성 떨어지는 유전, 문을 닫으려고 하는 유전에다가 IoT 접목시켜서 고장나는지 안 고장나는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미리만 알려줘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미국 애들이 지분을 많이 이렇게 나눠줘요. 요 조만한 그 구멍 하나에서 물건 파는데 스테이크홀더들, 주주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 100명들한테 내가 오늘 기름을 얼마나 뽑아냈는지, 물이 나왔는지 맨날 보고를 해야 돼요.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이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예 문을 닫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IT 기술이. IoT 달고, 가동률 체크하고, 미리 고장난지 알려주고, 레포트 나와가지고 알려주고, 다 자동으로 전송되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기술 사업화를 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수익 모델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마찬가지지만 페인 포인트를 먼저 접근을 해서 작게 시작해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기술 사업화를 한 사례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 자료는 따로 드릴게요. 그 데이터 레이크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이 기술 사업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레이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온갖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넣습니다. 창고에 넣어요. 데이터 레이크라는 창고에. 이 창고에 대한 기술은 각각 그 저희 오랜 한 10년 동안의 경험으로서 뭐 시계열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 센서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데이터 절감을 해서 꺼내는 기술이에요. 소위 말해서. 얼마나 빨리 꺼내가지고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가 데이터 레이크 기술의 핵심이고요. 그 기반을 만들어 놨을 때 앞에 페인 포인트 나오는 요건 사항들 있잖아요. 제조 공장에서는 나 이런 요건이 있어. 뭐 생산성을 좀 높여줘. 물류센터에서 자꾸 모터가 고장나서 이거 좀 아껴줘.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나온 거를 이 데이터 레이크에 모았던 데이터를 역으로 효율적으로 꺼내가지고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조금은 다르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지금은 일단 고속도로를 먼저 깔았죠. MES를 깔고 전산망을 깔고 그 위에 로봇을 넣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중소업체나 돈이 많이 없는 업체, 돈은 많으면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은 할 수 있죠. 전산망 까는데 뭐 몇십억씩 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들 어렵고 하니까 이왕이면 진흥화를 할 거면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데이터 레이크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많습니다.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건 공장뿐만 아니라 뭐 레저 산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모델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제가 자동화에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DT로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조업에서도 이제는 구독 서비스들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표방을 하고 있고 일부 쓰고 계신 부분도 있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쨌든 하나의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놓고서 쉽게 꺼낼 수 있게끔 활용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 레이크 기술이 이제 기반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뭐 금융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내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뭐 MES, 뭐 PLM, ERP 있겠죠. 이 ERP와 빨리 연결해서 연동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그게 또 데이터 레이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 API가 됐든 뭐 SK가 됐든 여러 가지 뭐 TCP/IP든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려면 요거보다 요게 낫더라. 이게 좀 빠르더라. 데이터가 이게 좀 아껴지더라라는 거를 저희가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리면 이제 그 연결해 주에 대한 서비스 차지는 구축 비용이 아니고 그 데이터 사용료로 이제 과금을 해서 받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공장을 돌릴 때도 가능하지만 내가 내 물건을 팔 때도 가능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앱 서비스를 만들어 팔아요. 내 상품이거든요. 그럼 앱 서비스 만들어 파는 그 수익을 구독으로 또 쉐어를 하고 이런 또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TV만 만들어서 파는 뭐 업체인데 TV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라는 고민도 하겠지만 이 TV를 어떻게 하면 잘 판매를 할까라는 그런 것도 데이터 레이크 기술을 활용을 하면 데이터 서비스를 가지고 또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표님이 조금 하면 5분 저거 더 뜨셨어요. 제가 확 다 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부스가 CO에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또 한번 또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상훈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커넥티비티 전문 기업인 모사의 강유중 상무님께서 Simplify Connecting to the Smart Factory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상무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 바로 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옥사코리아의 강우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일단 그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거기에 지능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대표님께서는 데이터에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는 커넥티비티 그리고 네트워크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것도 일반 상업용 환경에서 운영되는 장비가 아니라 산업용 그리고 굉장히 먼지가 많거나 진동이 많거나 높은 EMI, EMC 이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서브셋이죠. 특히 산업용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서 어떻게 하면 IT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모델 전환에 이르기까지 대표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유연 제조 생산 시스템도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이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 세계 12개의 브랜치 오피스가 있고요. 120개 이상의 디스트리뷰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 국가를 커버하고 있고요. 현재 한 6천만 개의 디바이스가 산업용 환경에서 여러 장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인더스트리얼 커넥티비티 분야에서 3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서브하고 있는 마켓이 굉장히 그 신뢰성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자동화나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고객분들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T 쪽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 커넥티비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계 표준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사는 커넥티비티 중심의 회사고요. 그 종단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 액추에이터와 같은 장비들을 상위에 있는 클라우드나 또는 온프라미스 서버에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들을 보시면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 장비를 포함해서 유선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AI, AO, DIDO와 같은 장비들을 연결하는 리모트 I/O 그리고 시리얼 장치들을 이더넷으로 변환해주는 디바이스 서버 이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산업용 컴퓨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컴퓨터는 인텔 계열의 X86 물론 ARM 계열의 리눅스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엣지 컴퓨팅이 많이 활용되면서 아까 부대표님께서 설명하셨던 유전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방폭 장비가 요구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분산된 지역에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넷은 기본으로 하고 LTE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함께 탑재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주로 서브하고 있는 버티컬 마켓이고요. 철도, 스마트 팩토리, 발전이나 변전, 그리고 ITS, 오일앤가스, 마린과 같은 영역에서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EN50155, 아이리스, IC61850 이와 같은 스탠다드들은 말씀드린 철도 발전, 오일앤가스 분야에서 요구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스탠다드를 요구하는
표준들이고요. 저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품질 관련된 투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커넥티비티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 목사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은 시베리아에 있는 파워플랜트 실제 운영 온도가 마이너스 4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오일 리파이너리, 오일 팩토리 이런 데는 75도 정도에서도 동작되는 커넥티비티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북극 근처에 있는 철도 그리고 적도에 있는 리파이너리 플랜트에서도 저희 장비들이 안정적으로 동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주 정거장에도 목사의 와이어리스 장비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심해 바다에도 장비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의 스마트 팩토리 또는 해외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내환경성에 대한 요구들이 지금 보여드렸던 아주 극한의 환경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IT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기존에 수집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통해서 지능형 그리고 인텔리전스한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보시는 것처럼 OT 필드에서 소요되고 있는 IC, 모드버스, OPC 이런 필드버스 프로토콜 협회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요. 상위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회사 그리고 오늘 스팍의 멤버로서 울랄라랩과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사항인데요. 그 가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제로 보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연결이 되지 않았던 하다못해 온오프 데이터나 진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함으로써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가시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과거에 정형화된 제조 라인으로부터 유연 생산에 이르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정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후로는 IIoT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목사가 파트너들과 함께 구축했던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캡제민이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00개 회사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36%의 평균 회사들이 IIoT를 적용을 이미 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토모티브 분야는 약 20%, 그리고 에너지와 유틸리티 분야는 35%. 오늘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조 쪽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용이 62%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IIoT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더스트리얼 4.0 매뉴팩처링 인덱스와 몇몇 글로벌 회사들이 만들어낸 인덱스를 살펴보면 7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유연 생산 그리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첫 단계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산화가 최우선 단계고요. 그리고 전산화가 되었을 때 개별 서브 시스템들을 연결함으로써 더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넥티비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안정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자율 운영에 이르기까지 단계까지 구성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인더스트리 4.0 마켓 사이즈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7%의 평균 종합 성장률을 보일 걸로 나타내고 있고요. 인더스트리 4.0 관련된 지원 기술들 예를 들면 3D 프린팅, AR, VR, 협동 로봇, 머신 비전, 드론 이런 쪽에 대한 성장세도 물론 높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의 성장은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나 커넥티비티 그리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이버 시큐리티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큰 성장을 나타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목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울랄라랩은 고객분들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체적인 딜리버러블을 공급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루는 커넥티비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객은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의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현장에 대한 그 실제 운영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한 부분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였고, 그 부분을 해결했을 때 울랄라랩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은 SFA라는 회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T 서포트 인력들이 부족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관련된 서비스를 올리는 그런 리모트 모니터링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CNC 머신은 5축 CNC 머신이 약 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 회사였고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MDC라고 하는 머신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MES로부터 DNC를 거쳐 CNC 머신에 이르기까지 올려온 그 데이터 플로우를 MDC에서 분석해서 다음 MES로 그 데이터 생산 지시를 내림으로써 효율성과 생산 퍼포먼스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커넥티비티 관련해서 지금 여러 대의 CNC 머신에는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공장을 지금부터 설계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나온 디바이스는 대부분의 이더넷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기존에 특히 레거시 장비들이 10년, 15년, 20년 전에 들어왔던 장비와 신규로 도입되는 장비들이 혼재하는 환경에서는 실제 어떤 어셋이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커넥티비티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 자체가 쉽지 않아서 IoT 구축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실제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CNC 머신 중에는 이미 와이어드 방식으로 이더넷 방식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있었고요. 아예 그게 아니라 시리얼밖에 지원을 안 되는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목사의 무선 기반 디바이스 서버 그리고 이더넷 스위치나 이런 것을 연결해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이 수집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SFA라고 하는 회사가 생산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이클 타임들을 통해서 여러 타스크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요. 또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는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일본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CNC를 400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역시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된 CNC 장비로부터 최신 장비까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페인 포인트는 역시 생산성과 수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울랄라랩과 같은 이런 업무를 분석해서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KPMG라고 하는 파이낸스 컨설팅 회사가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파이낸스 컨설팅 회사가 관련된 SI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적인 그런 효과를 계측해내는데 좀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거나 IoT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비용을 많이 들고 또 높은 수준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좀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400대의 CNC 머신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데이터만 수집해도 굉장히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너무나 많은 장비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장비의 가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대는 실제 장비를 운영하고 생산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사의 리모트 IO라는 장비를 통해서 스위치의 온 오프 상태만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본 결과 매뉴얼로 레코딩했을 때의 데이터와 실제 IoT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차이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운영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70%에 머물렀던 그 설비 종합 효율을 85%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기존에 수집되지 않았던 진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진동 데이터만 수집함으로써 향후에 그 CNC는 한번 생산이 들어갔을 때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길게는 서너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불량이 발생됐을 때는 완성품이 나온 다음에 불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동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중간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어브노멀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생산 과정을 멈추고 퀄리티 체크를 한 다음에 재작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수율 그리고 이윤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고요. 마지막 사례는 중국에 있는 가전회사 중에 하이얼이라는 회사 사례입니다. 하이얼이 갖고 있었던 페인 포인트는 매스 프로덕션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넘어가기 위한 니즈가 있었는데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최근에 국내에서도 가전회사에서 비스포크 또는 뭐 다양한 모델로 예를 들면 냉장고의 문 색상 또 열리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오더를 하게 되면 자기가 오더한 제품이 현재 생산 공정에 어디에 가 있고 그리고 언제쯤 출하될 수 있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내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이얼에서도 야심차게 그 제품 출시 방식 그리고 제품의 공급 방식을 정의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요. 중간에 네트워크를 상업용 네트워크 장비들을 적용함으로써 패킷 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실제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는 완성품이 10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실물로는 8대밖에 없거나 이와 같이 현물과 데이터상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임팩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오더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레이팅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형태였는데 실제 MES와 그리고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카운팅이 달라가지고 이걸 해결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그리고 많은 고객 불만들이 발생했던 사례였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굉장한 내환경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존 상업용 수준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교체하고 목사 제품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 패킷 로스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하이얼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효율을 높일 수 있었고 플렉서빌리티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했던 비즈니스 트랜슬레이션 관련된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 가지 사례 말씀드렸고요. 리모트 모니터링 통해서 수율과 효율을 높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통해서 기존에 갖지 않았던 인텔리전스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공급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뒤에 내용이 조금 있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는 커넥티비티에 정말 진심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의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전체 직원의 한 40% 정도가 R&D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커넥티비티를 지원하는 엣지 컴퓨터가 저희가 울랄라랩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정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분산된 환경에서 높은 안정성과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강희주 상무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세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션은 스마트 판넬 전문 글로벌 기업이죠. 리탈의 김성규 팀장님께서 스마트 판넬과 전기 제어반 예지 보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탈 코리아의 김성규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매년 해가 갈수록 스마트 팩토리가 조금씩 진화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일선에서. 리탈은 기존하고는 조금 다르신 분야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솔루션을 준비를 했고, 전기전자 시스템 플랫폼을 공급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전기전자 시스템 플랫폼에 스마트 팩토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한 게 지금 보시는 스마트 판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왜 IoT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예지 보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좀 스마트 팩토리가 앞당겨졌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다들 느끼실 텐데, 특히 원거리에 있는, 그리고 또 각 나라에 떨어져 있는 공장들을 사용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예지 보존하는 필요성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탈이 왜 스마트 판넬을 준비했고 스마트 판넬이 어떤 솔루션인지 여기 하나의 말보다는 애니메이션 통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설비를 위한 제어반과 배전반도 있죠. 생산 기계는 바쁘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어반은 과부하로 인해 뜨거워져 시스템이 다운되고 생산 기계도 동작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어반에 리탈 블루 E+를 설치하니 과열됐던 제어반은 정상적인 환경 상태가 되고 생산 기계는 다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처럼 생산 공장에는 수십, 수천 대의 제어반이 있으며 작업자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탈의 IoT 인터페이스를 설치하면 여러 대의 제어반을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 연결이 가능하며 제어반의 모든 환경 상태는 한 대의 PC로 전송됩니다. 운영자는 공장 전체의 제어반 환경 상태를 손쉽게 감시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탈 스마트 판넬은 환경 상태, 에어컨 성능 데이터, 시스템 메시지, 운전 시간, 에너지, 파라메타 설정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탈 스마트 판넬은 고객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산 가용성 향상을 위해 나아갑니다.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리탈 스마트 패널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리탈. 아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기존의 공장들 스마트 팩토리 보시면 대부분 다 생산 설비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공장을 운영하는 제어반, 전기 판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뇌와 같은 중요한 판넬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장비들이 공장에서 설비가 멈추는 문제보다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반, 열화에 의해서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비가 고장되고 다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엔 고장이 멈추고 생산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관리자는 가서 판넬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상위단에 있는 제어반과 전기 판넬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판넬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판넬 혹은 새롭게 진행하는 판넬에 대해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PLC, 드라이브, IT, 다양한 판넬들에 대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온도 센서나 냉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에어컨 냉각 장치, 그리고 화재 센서들, Io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현장에서 HMI로 모니터링 제어하실 수도 있고, 스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폐쇄망에서 활용 가능하시고요. 혹은 울랄라 랩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또 모니터링 및 예지 보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구성은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한데요. 리탈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은 보시는 것처럼 IoT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냉각 장치,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 센서들, 물리적 보안 장치,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온도 모니터링, 화재 모니터링은 이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단순히 온도 모니터링, 화재 모니터링을 떠나서 환경 제어를 해야 되는 그 냉각 장치까지 같이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TV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방문했던 제철사 전기실이라든가 아니면 공장들 방문했을 때 화재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화재도 많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도 모니터링, 화재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기만 하지 제어를 못합니다. 통제를 못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냉각까지 같이 결합을 시켜야 되고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스마트판들이 나왔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Io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총 32개까지 이제 연결이 가능한데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공장이라고 설명드리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 판넬이나 제어 판넬에 대해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가된 사람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원격으로 도어 제어를 할 수 있고 물리적 보안 장치를 가져갈 수 있고 환경에 대해서 화재나 온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제공이 가능하고, 반대로 일반 공장일 때 드라이브 판넬이 있다. 드라이브 판넬이 열이 많이 날 때 대부분의 공장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진 않죠. 이 냉각 장치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고장 상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저희가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스마트 팩토리에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스마트 팩토리죠. 올해 납품을 했고 실제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PLC 판넬과 여기 보시면 PLC 판넬과 하단에 인버터 판넬이 있는데 PLC 판넬은 발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냉각 장치가 달리지 않아서 화재에 대한 부분과 온습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인버터 판넬 같은 경우는 발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각 제어를 하고 연기 센서를 달아서 화재에 대한 위험을 같이 가져가는 컨셉으로 해서 모든 공장에 대한 전기전자 판넬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현대자동차 레퍼런스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공장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공장에 대한 자동차 공장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저렇게 제어반 판넬, 배전반 판넬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달리는 현장도 있고 팬필터만 달리는 현장도 있고 대부분 다 관리가 되지 않죠. 이러한 현장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합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예지보존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스마트 판넬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지금 드라이브 판넬 안에 에어컨을 달고요. 리탈의 분리 플러스 에어컨을 달고 굉장히 작아요. IoT 인터페이스를 뒷레일에 간단하게 꽂아서 온도 모니터링을 해주고 냉각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판넬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에어컨의 모든 상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 싱가포르 공장에 저희가 납품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그쪽 마케팅 팀이랑 협의를 해서 운 좋게 또 레퍼런스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플랜코리아에서 영업총괄을 맡고 있는 최봉호 상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의 전기 엔지니어링을 이플랜을 통해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설비 정보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QR코드 기반의 도면 데이터 관리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플랜은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표준화된 엔지니어링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탈코리아 자동차 산업영업부 총괄 김종인 이사입니다. 글로벌 현대자동차는 세계 경제 무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최초의 전기차 제조 플랫폼 및 R&D 센터 건설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리탈에서는 이번 참여를 통해 최신의 스마트 패널 솔루션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리탈에서는 산업용 IoT 인터페이스, 온스포 센서 설치 및 쿨링 솔루션을 통해 패널 내부를 최적의 환경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h,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 You move slow and I move fast, and that's facts. Only I can make a change. Slowly take a step today. I will never be the same. Cause that's what it takes. IoT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산업용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모드버스 TCP 그리고 PCB라는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장비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그리고 동작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싱가포르 공장의 주요 생산 설비의 전기 도면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 쉽게 검색하고 각종 기술 문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교체 이력도 관리를 할 수 있어 언제나 현장과 일치하는 최신의 도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that's facts. Only I can make a change. Slowly take a step today. I will never be the same. 이번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와 QR코드를 연결하여 전기 제어 시스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기 위한 첫 걸음일 뿐입니다. 전통적 단순 제조 중심의 현장에서 벗어나 보다 스마트한 제조 관리 현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스마트 패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공할 것을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설계, 제작, 테스트, 운영 등 모빌리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엔지니어링 밸류 체인을 디지털화하고 연결하여 높은 품질과 생산성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영상에서 제품을 일단 보셨으니까 어떤 건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싱가포르 스마트 팩토리 현장에는 저희가 이플랜이라는 저희 같은 그룹사 회사와 같이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 저희는 하드웨어 스마트 판넬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과 냉각 제어를 넣었고, 이플랜에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설계 그리고 설계 데이터를 QR코드를 기반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 페이퍼를 가지고 가지 않고 QR로 인식을 해서 모든 기술 데이터를 현장과 그리고 사무실과 같이 원격으로 소통하면서 솔루션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신의 도면을 항상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 판넬에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 서비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서비스는 스마트 판넬에서 보여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넬 내의 환경 모니터링과 냉각 장치에 대한 상태를 원격으로 리탈이 모니터링 해주고,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원격으로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서비스도 해주고, 고객한테는 결과만 알려드려서 고객은 생산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고, 리탈이 모든 예지 보존과 장비에 대한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스마트 서비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서비스 예시 화면인데요. 본사 쪽에서는 이렇게 지멘스와 같이 지멘스의 그 마인드스피어와 함께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고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울랄라렉과 함께 이런 솔루션들을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왜 스마트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간단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 진동 모니터링, 뭐 환경 모니터링 센서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영역은 어디서도 시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솔루션이라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전기 전자 시스템 플랫폼에 대한 보호, 관리, 예지 보전,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울랄라의 부스에 가셔도 제가 스마트 판넬 샘플 하나를 데모를 설치해 놨고, 그리고 1층에 AMX 전시관에 가면 리탈 부스가 또 있어요. 거기에도 스마트 판넬과 여기 보여주셨던 스마트 모니터링에 대한 데모를 구축해서 별도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참석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 발표해 주신 김성규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세션이 마쳐졌는데요.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많은 발표 이렇게 강의 들어주셨는데,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회 참가하셔서 울랄라랩, 뭐 리탈, 모사 이렇게 부스 참가하시면 오늘 강의 내용으로 이론으로 들었던 내용들 실제로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랄라랩이 주최 주관하고 이노비즈 협회가 후원하는 미래지능형 공장의 핵심과 구축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